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한 주는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조용했지만 시장의 속살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큰 방향성 없이 박스권에서 지루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결코 안정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휴일로 얇아진 유동성 위에서 ETF 수급이 잠시 식었었고 각국의 규제는 단속의 언어를 넘어서 제도 설계의 언어로 이동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송금 영역에서 실전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에 대한 가격을 간단히 정리하고 그 뒤에 숨은 규제, 스테이블 코인과 주요 체인 변화를 한 번에 묶어서 지금 시장이 어디로 이동 중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연말 휴장과 박스권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0.71%,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2%, XRP 리플은 마이너스 1.89%로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불안정한 조용함이었습니다. 키워드는 얇은 유동성 속에서 ETF의 수급과 공백이 교차했고 규제에서는 단속에서 프레임워크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 송금의 확산의 속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시세 분석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난 한 주 12월 22일 종가에서 12월 28일 종가 약 0.71%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 고점으로는 이 부분이죠. 9485달러. 그리고 저점으로서는 한 이 부분으로 보이고 있는데 87,976달러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 그런 장을 보였습니다. 연말 휴장과 거래 대금 감소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성보다는 수급 공백에 의한 급변 위험이 커지는 패턴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중단기 지지 저항선을 살펴보면 1차 지지선으로는 이 87K 부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간 종가 체류 구간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2차 지지 구간은 86.4에서 86.4에서 86점 주간 저점대를 이루고 있는 해당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저항선은 89K 정도로 보고 있고 이 부근은 주간 재시험 구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심리적 구간으로 알려져 있는 90K 부근이 2차 저항선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주간 고점대에 해당되어 있는 매물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로서는 상방 확률로는 90K를 안착했을 때 91K와 92K를 테스트할 것으로 보고 있고 중립 확률로는 여전히 87K와 90K 사이를 박스권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 확률로는 86.5K 이탈을 했을 때 이후 85K 때까지 열려 있는 분석이 보여지고 있고 가장 높은 확률로는 여전히 중립 확률이 여전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12월 22일 종가에서 12월 28일 종가 3,007달러에서 2,941달러로 약 주간 마이너스 2.19% 하락을 했습니다. 1차 지지 저항선으로는 먼저 지지선은 2.9달러 부근 주간 저점대로 2.9에서 2.89달러가 주간 저점대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림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2차 지지선으로는 2.85달러 한 이 정도 부근이 되겠네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심리적 하방 여지가 있는 구간으로서 2차 지지선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지지선으로는 1차 저항선으로는 3,000달러 부근이 회복 기준선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2차 저항선으로는 대략 3.04에서 3.08, 대략 3.7 정도가 주간 고점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2차 저항선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상방으로는 3,000달러를 돌파했을 경우 그 다음 3.1K 이 부분 정도를 재조던할 수 있는 분석 시나리오 보이고 있고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중립 시나리오 역시 2.9달러에서 3.05달러 대략 이 부분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부분을 지루하게 한 번 더 박스권 횡보하는 시나리오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 시나리오로서는 2.9K가 대략 이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2.9K가 대략 이 부분으로 보이고 있는데 2.9K를 이탈하고 다시 한번 2.8대까지 한 번에 또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지난 12월 3일에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2026년 업그레이드의 로드맵이 명시가 되고 있고 공식적인 로드맵이나 타임라인도 업그레이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이더리움
웹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분석을 진행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플인데요. 리플은 12월 20일 종가에서 12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약 1.89%가 하락을 했습니다. 1차 지지선으로는 1.85달러 부근 재매수 방어 구간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2차 지지선으로는 1.82에서 1.83달러로 주간 저점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저항선으로는 1.9에서 약 1.95달러, 글씨가 오타가 났나요? 1.95달러 정도로 주간 고점 제시험대를 분석이 되고 있고 상방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1.95달러를 상향 돌파했을 때 2.0달러까지 재시도할 수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중립 시나리오죠. 1.82달러와 1.95달러 한 이 정도 위치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한 번 더 지루한 박스권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 시나리오로서는 1.82달러대를 이탈했을 때 1.7달러까지 되돌림이 가능한 분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내외 주요 동향 그리고 기사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연말 휴장 그리고 거래 감소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88K 전후에서 흔들렸고 아주 작은 수급에도 가격이 크게 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이코노믹 타임즈로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뉴스가 크지 않더라도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주부터는 유동성의 회복과 함께 방향성이 다시 중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시경제 변수와 함께 위험 자산 심리를 다룬 기사도 있었는데요. 엔화가 광세이고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의 기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러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리스크 자산 전반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암호화폐, 즉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보면 크립토 자체적인 호재나 악재 뉴스가 없을 때도 최근 들어서 달러나 엔화의 금리 기대로 인해서 암호화폐의 시세가 흔들리는 주간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연말에는 선물 시장, 옵션 시장의 포지션 정리와 겹치면서 한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됐죠. 그리고 ETF 관련된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 계속 순유출이 발생을 했어요. 최대 275 밀리언 달러까지 유출이 발생을 했고요. 크리스마스가 지난 26일 날 엄청난 유출이 발생을 했죠. 사실 이러한 유출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그만큼 기간 외에 매수세가 많이 받쳐준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온체인 지표에서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해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개인이나 단기 트레이더가 가격을 현재 지탱 중이라는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관에서 비트코인 ETF를 계속 사주고 있다.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가격이 오른다면 ETF가 따라 붙을 것이라는 그러한 가설도 이미 깨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면은 기관은 관망이나 차익 실현을 통해서 계속 순유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시장은 방향성을 상실하고 변동성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강한 상승 추세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더리움인데요. 명확하게 순유출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10월 고점 이후에 자금 흐름이 완전히 순유출로 꺾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초 이후부터는 순유출, 거의 빨간 막대죠. 빨간 막대가 거의 상시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더리움으로 들어오던 대규모 기관 자금의 유입은 사실상 거의 소멸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흰색 차트, 흰색 선이 이 가격 부분인데 급락을 한 이후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ETF의 순유출이 계속 발생하면서 힘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2월 22일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빨간 막대, 즉 순유출, 시장에서 기관이 계속 자금을 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기관의 자금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리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플은 여전히 순유출 없이 순유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순유입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XRP의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이 투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가격이나 수급 관계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단기 차익 실현의 자금이 크지 않고 ETF 물량이 상당히 잠겨 있다라는 신호가 되겠죠. 따라서 XRP 같은 경우는 ETF 초기 포지션 구축 이후 조용히 들고 가는 자금이 많다라는 것이고, 강한 상승 신호는 아니지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이 기간의 신뢰가 깨져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살펴볼 자료가 파사이드 인베스터라고 해서 암호화폐 ETF 자금의 흐름을 집계해주는 데이터 소스가 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를 살펴보고 있고, 위에 보시면 이더리움과 이 솔라나 모두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모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만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차트를 설명을 드리면, 이 현재 보시면 이 가로축이 시간축을 나타내고, 세로축이 시간축을 나타내고 있고, 가로축이 ETF를 발급한 기관입니다. 보시면 블랙록,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아크인베스터 모두 다 있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 블랙록과 같은 경우는 10일부터 12일까지 순유입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 순유출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가끔씩 순유입도 있지만 순유출을 보이고 있죠. 이 빨간색이 그만큼 순유출을 했다라는 데이터고, 그리고 다음 살펴보면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12월 17일에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또 순유출로 이어나갔고, 비트와이즈 역시 12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순유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 누나가 있는 아크인베스트 역시 12월 초부터 지속적인 순유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ETF의 유입 유출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파사이드라고 하는 이 데이터 지표를 살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레귤레이션, 즉 규제와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올해 2025년은 규제 자체가 단속에서 제도로 전환되는 한 해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국가, 지역에서 법이나 가이드라인 중심으로의 프레임이 이동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시장은 처벌적인 공포보다는 룰이 생겼을 때 누가 승기를 잡았느냐로 초점이 이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 이 거래소도 중앙화 거래소보다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많이 두각을 보였죠. 그리고 기관이나 기업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이 세 가지 서비스가 프레임워크의 핵심축이 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12월 12일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가상화폐 2단계 법안이 이 정부안이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후속 발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오보와 루머가 있었는데, 결국 이 정부에서 직접 2단계 법안이 확정됐다라는 것은 확정된 게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이 크립토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크립토 기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저 또한 소규모 기업이긴 하지만 크립토 산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 입장에서는 2026년도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관련된 사업에도 결국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관련된 루머와 오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SBS에서 결국 정부안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이다 라고 나오기도 했지만, 이와 관련된 뉴스를 통해서 이 정부가 다시 바로 잡았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 요건에 있어요. 이 한국은행 중후부처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화폐 발행 권한은 금산분리법에 의거해서 은행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발행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산업계나 정부, 국회 쪽에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 측에서도 준비 여건만 갖춘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웹3 산업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의 후진국이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상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법안만 마련이 된다면 산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관심도 전 세계 어디에도 정말 뒤지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소식 살펴볼게요. 소식 살펴보기 전에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온체인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온체인 지표에서 살펴볼 첫 지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순유입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 순유입 지표는 암호화폐의 대표 스테이블 코인 테더와 서클 그리고 다이가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암호화폐가 시장에 발행이 되고 소각이 된 양을 시계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0을 기점으로 해서 이 플러스에 있는 구간은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 0 아래에 있는 값들은 그만큼 발행보다는 소각이 된 것이 더 많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계열 그래프를 살펴보면 2025년 하반기쯤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 와서 가격적인 횡보가 이루어지면서 발행보다 그리고 소각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보인 부분이 있죠. 하지만 누가 봐도 긍정적인 부분은 발행된 양에 비해서 소각된 양이 극도로 작기 때문에 온체인 시장에는 굉장하게 많은 달러 유동성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지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브릿지의 순유입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는 원래 고립된 섬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더리움, 아발란체, 에이다, BNB 체인 이렇게 다양한 체인들이 나오면서 서로 체인 간에 오고 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개발된 인프라가 브릿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브릿지인 이 서클에서 관리하는 이 CCTP가 있습니다. 서클 크로스 체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브릿지인데, 이 브릿지에서 서클 USD가 이더리움으로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시계열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을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에 있는 부분은 브릿지를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들어와 있는 자금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BNB나 아발란체 아니면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과 같은 다른 체인으로 나간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이더리움에서 나간 부분도 있고 유입도 많이 있고, 2025년 하반기로 오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자금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체인에 비해서 유독 이더리움 체인이 안전하고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 온체인 활동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수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자금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약간 소폭 유출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는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살펴볼 지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봐야 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중앙화 거래소의 순유입 관련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앙화 거래소 순유입 지표는 하나의 거래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거래소를 트래킹해서 해당 거래소로 유입이 많이 되었는지 아니면 유출이 많이 되었는지를 시계열 그래프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5년 한 해를 보면 상반기에는 유입이 많이 있었다가 하반기 가서는 오히려 유출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물론 최근 와서 약간의 유입이 있기도 했어요. 중앙화 거래소 유입과 유출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중앙화 거래소로 유입이 많아졌다는 것은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중앙화 거래소 들어와서 스왑을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매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화 거래소로의 순유입은 가격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고, 오히려 중앙화 거래소에서 순유출하는 경우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화 거래소에서 가격을 빼는 경우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개인 지갑으로 뺄 수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개인 지갑으로 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디파이나 스테이킹, 이러한 수익이 있는 자금을 찾아서 나가는 온체인 활동일 수도 있고, 내가 장기적으로 홀딩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중앙거래소에서 자금을 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거래소의 유동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는 결국 가격에 대한 상방 압력이 더 증가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꼭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절대적으로 이 순유출이 많았다고 해서 가격 상방이 있다. 꼭 반드시 그렇게 해석해서는 이분법적인 사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체인 분석을 할 때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하셔야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거래 비중이 4.3%가 증가를 해서 9%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송금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기사들 많이 나왔었죠.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중앙화 거래소 비중이 9%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암호화폐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 1명은 원화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이 결제를 위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송금이나 신용카드, 그리고 금융 국제 표준망인 스위프트, 그리고 두바이의 디지털 디르함은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발행하는 중앙화폐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다 같이 묶어서 이 매일경제에서 소개가 됐었고 결국 트레이딩 자산에 머물러 있던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레일로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제도는 공배액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공배액이 지속된다면 수입산 스테이블 코인이죠. 서클이나 테더와 같은 이러한 해외 스테이블 코인의 종속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여기 나오네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인 서클이 이 한국에서 상표 출원을 했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국내에서 이 서클과 USDC 그리고 유로 서클과 관련된 상표 출원이 포착이 됐고 이것은 단순한 상표 등록이 아니라 한국 시장을 결제와 유통 레일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루빨리 국내 업체들은 유통 파트너나 지갑, 결제 인프라 측면에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먼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제도화를 이뤄냈어요. 그리고 현재 C라고 하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상용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기업이 파트너십으로 들어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 기업 IT센이라고 하는 기업이 일본과 협력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진행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결제나 정산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는 거래소 안에서가 아니라 거래소 밖에서 실사형 경쟁이 붙는 그러한 순간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유통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리플과 관련된 소식인데 이번 주는 리플과 관련된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2025년을 정리하면서 리플 SEC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서사가 재점화가 됐고 연말에 회고성 기사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XRP가 역사적인 고점 구간을 재시험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5년은 XRP에게 기술적인 업데이트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보다 이 규제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 26년 XRP는 소송이 끝난 이후에 실제 비즈니스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현재 리플사가 국제결제은행으로서의 발돋움을 나서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기업도 M&A를 하고 있고 또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가서 규제 친화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과 별개로 다양한 호재 소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최근에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많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이와는 별개로 2025년에는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고 또 푸사카 업그레이드까지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그램스터담이라고 하는 이 확장과 속도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된 로드맵이 이더리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도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업그레이드나 확장 로드맵이 기관이나 개발자의 신뢰의 바닥을 만들어 나간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또 2026년에는 레이어 2와 관련해서 비용이나 처리량이 대폭 개선이 될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가격적인 부분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눈여겨보시면 조금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제가 쉽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는 또 바이낸스의 BNB 체인이 가시적인 성장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업그레이드가 일어났고 활성 지갑, 트랜잭션이 많은 온체인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고, 또 이어서 1월 초에는 페르미라고 하는 하드포크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업그레이드는 속도와 처리량을 개선을 하는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고, 공식 문서에 의하면 블록 간격이 0.75초에서 0.45초로 줄면서 이 속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바이낸스 체인은 이 덱스나 게임, 결제류 UX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지만, 최근 들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또 미국의 정치권과 많은 결탁이 생기면서 이 공식 메인 레일로도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반대로 이 바이낸스도 컴플라이언스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계속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증거로 USD 원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바이낸스 기반으로 발행이 됐죠. 따라서 이러한 것은 호재라고 할 수 있지만 항상 이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존재를 한다. 그래서 항상 호재만 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 리스크도 함께 주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이중적인 검토를 진행하셔서 투자 활동을 이어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레터 방송은 마치게 됐고, 다음 주 살펴봐야 될 부분은 비트코인이 90K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유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연말 박스 상단을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이 연초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87K와 86.5K를 방어하지 못하고 내려가게 된다면 오히려 또 연초부터 벼락을 맞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초 연초에 이 ETF의 수급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방향성이 또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이 국내 자산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하루빨리 법안이 마련이 돼서 대한민국이 이 웹3와 블록체인 분야에 있어서 후진국이 되지 않도록 많은 정치권에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상승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주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었지만 실제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직전의 정리 기간에 가까웠습니다. 가격은 박스권에 있었고 ETF 수급은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규제 프레임은 점점 구체화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거래소 밖에서 실사형 전쟁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2026년에 어떤 레일 위에서 누가 트래픽을 가져가느냐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뉴스레터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동시에 또 2025년 뉴스레터 방송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는 어떠셨나요? 원하는 일 다 이루셨나요? 아마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고, 내가 뭐 완벽하게 살았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드는데, 저에게도 역시 2025년은 굉장히 의미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큰 결정을 하게 됐던 한 해였던 것 같고, 큰 도전을 하게 됐던 한 해였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신기일전에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연구 활동 그리고 리서치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고, 올해가 이젠 한 3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정리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 2026년에는 원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 또 무엇보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또 많은 돈을 얻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다음 주에 새로운 뉴스레터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